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의 결과를 앞두고 이 증시는 계속해서 큰 등락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또한 이번 주에는 20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국 소비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소매 유통업체들 이번 주에 대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을 눈치 보게 한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과연 3대 지수 밤사이 어떤 흐름 보였는지 바로 체크해 보시죠.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회담, 사실상은 이 유럽도 함께하고 있는 회담이죠. 이 회담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관망세가 짙어졌고요. 또 잭슨홀 미팅, 거기에다가 이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까지 3대 지수가 크게 움직일 수가 없는 하루였습니다. 0.07% 다우와 그리고 S&P 500은 약보합권에서 이 숨고르기 장세를 보여줬고요. 나스닥만이 0.03%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상승이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이어서 밤사이에 굉장히 시작을 긴장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슈들이 많았는데 하나하나 보시죠. 가장 첫 번째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관여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역시 여기에 동의했다. 조만간 1, 2주 내에 결판이 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완전 종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저희 들어오는 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잭슨홀 미팅, 사실상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죠.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또 고용 간의 이 딜레마 사이에 파월 의장이 상당히 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장중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현재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83.2%, 80%대 초반으로 후퇴했고요. 또 9월 동결 가능성 역시 다시 한번 되살아났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 16.8% 동결 예상입니다. 또 금리 인하 역시 연내 2회 인하가 47.7%로 가장 유력하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하루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후퇴한 하루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 엔비디아 시총이 드디어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두 가지 강력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최근 이 엔비디아의 주가를 강하게 흔들었던 이슈가 경쟁사인 AMD의 신제품에 맞추기 위해서 차세대 칩 루빈 일정을 좀 지연시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아니다. 루빈 칩의 출시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반박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시장 흐름 어떻게 자금이 흘러갔는지 저와 함께 보시죠. 초록불이 상승불, 그리고 빨간불이 이 하락불입니다. 어제와는 좀 다른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요. 전일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통신, 그리고 헬스케어, 부동산은 오늘 약간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순환매가 꾸준하게 돌고 있는 그런 미국 증시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요, 이 메타의 하락이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약 2%대 하락이 나왔는데 이 정도 하락이 나오려면은 한 가지 악재만 있을 리가 없죠. 역시나 두 가지 악재가 나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 공화당 상원 의원이 메타의 아동 대상 AI 챗봇 정책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이 메타가 AI 챗봇의 훈련 과정에서 어린이와 선정적인 대화를 허용하도록 하는 이런 내부 지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혐의가 나왔고요. 또 두 번째로는 6개월 동안 지금까지 4번씩이나 AI 조직을 개편하겠다.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반년 사이에 4번이나 조직을 개편하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메타가 강한 하락 보였고요. 그 이외에 테슬라가요 1.39% 상승한 점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최근 들어서 매출 관련해서 이런 악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밤사이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중국 웨이보 계정에 영상 하나가 공개됐습니다. 이 모델 Y L이 곧 등장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런
그런 메시지가 담긴 영상 약 18초짜리인데요. 저도 봤지만은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기대를 모아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0.84%, 사실상 오늘 나스닥이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주역이죠. 엔비디아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이슈로 루빈 이슈도 있었고요. 또 목표 주가 상향 소식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0.59% 하락했습니다.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워낙 급등을 이어간 만큼 최근 들어서는 이런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애플 역시 매물 소화 과정 진행되면서 0.3% 하락했습니다. 또 이어서 구글 마찬가지로 0.3%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방독점 관련해서 호주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 구글이 호주에서 반독점 위반을 인정하고 3,600만 달러 규모의 벌금을 내도록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압박으로 작용이 됐고요. 기타 여기에 나오지 않은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다른 테마주는 비교적 온건한 흐름 보였지만 태양광이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다우와 나스닥까지 합친 이 전체 종목 중에서 오늘 시장을 크게 움직인 종목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 썬런과 퍼스트솔라 굉장히 강한 그런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우선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발표했던 태양광 관련 청정 에너지 관련 보조금 개편안이 생각보다는 온건했다라는 평가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태양광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요. 썬런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 상향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두 자릿대 상승률 보였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죠. 테라울프도 4%가량 올랐는데요. 이 구글이 지분을 기존의 8%에서 14%까지 더욱더 파격적으로 늘렸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됐고요. 이어서 타겟 1.87%, 그냥 수치로만 봤을 때에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이번 주에 있어서의 가장 큰 파월 의장의 이 잭슨홀 미팅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유통 소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자, 우선 에버코어 ISI가 이 타겟의 호실적을 전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시적인 현재가 매수 기회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이어서 이번 주에는 타겟뿐만이 아니라 월마트, 홈디포, 또 로스까지 실적이 대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향후 가이던스에 상당히 주목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주의 실적을 넘어서서 미국 전반 소비자들의 이 소비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풍향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어서 엔비디아 0.86% 크게 오르면서 나스닥 끌어올려줬고요. 또 이어서 하락한 종목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테로 리소스 5.69% 강하게 내렸습니다. 천연가스 기업인데요. 이 로스가 가스 시장의 공급 과잉을 우려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시켰습니다. 코테라 에너지도 위와 같은 이유로 약 3%가량 내렸고요. 가스 관련 기업들이 오늘은 상당히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인텔 이 3.6%가량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의 지분 인수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이번 인수안이 지급될 보조금을 지분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런 소식에 실망감이 다소 만연했습니다. 이 때문에 매물 출회됐고요. 또 메타 종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악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1.7% 하락. 이 시트론 리서치가 상당히 팔란티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는데 팔란티어의 현재 적정 주가가 $40라면서 이 오픈AI와 비교했을 때 성장 속도 그리고 사업 모델의 확장성, 경쟁 환경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세에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픈AI와 같이 높은 가치 평가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사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이었는지 함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술주부터 함께 보시죠. 자, 일단은 알파벳이 0.30%가량 하락했습니다. 호주 통신사 두 곳과 함께 한 거래가 바로 이 경쟁 거래 계약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문제냐 하면은 휴대폰에 사전에 설치하는 작업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독점적으로 이 호주에서 통신 업체들과의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이에 대한 벌금을 물었는데요. 호주 달러로 계산이 됐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500억 원 규모입니다.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이 구글 쪽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0.30%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메타가 지금 AI와 미성년자 간의 선정적인 대화를 허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메타 측에 대한 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미국 사회에서는 파문으로 확산이 되면서 2%가량의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테슬라 보시면 1%가량 올랐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중국 쪽에서 모델 Y의 새로운 변형 모델인 모델 YL이 곧 출시에 임박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새로운 모델의 출시 예고가 되면서 1%가량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이 발표된 종목은 바로 팔로알토인데요. EPS 0.95달러 그리고 매출이 25억 달러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5%가량 올랐고요. 2024년도 4분기 매출 기준으로는 22억 달러였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실적이 오르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현재 시간외 종목을 봤을 때 시간외 거래에서 팔로알토가 약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종가는 하락이었지만 시간외에서 실적 발표 나오면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과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보시면은 악재가 있는데요. 바로 이 미국 정부에서 인텔의 지분을 10%가량 취득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텔은 지금 이번에 이 미국 행정부와 미국 내에서 생산을 약속하면서 총 보조금이 109억 달러 수준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불한 대신에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텔의 지분 10%를 다시금 취득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3% 가까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라클 0.32%의 하락하는 오름이 나타났는데요. OCI에 구글 제미나이 도입이 나왔고요. 이러한 소식으로 기업용 생성형 AI의 확장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0.32%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잘 알려져 있는 위고비가 바로 간 질환 치료제로서도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영향받아서 6%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투자에게 나온 종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내렸지만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제시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AI 부문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긍정적인 호평의 리포트가 제시가 됐고요. 목표 주가 675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 시각 뉴욕 증시 매크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0.89%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WTI 기준으로 63달러 선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합의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제한적인 움직임이 관측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종전협정,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타결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원유와 가스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달러는 밤사이에 소폭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변화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달러를 강세 쪽으로 좀 이끌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0.75% 살짝 내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제 90원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다소간에 가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11만 6천 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시장에 너무너무 현재 불안정성을 가중하는 그런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어느 정도는 그렇게 다운된 그런 현재 상황이고요. 금은 0.14% 내렸습니다. 밤사이에 달러 강세가 이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같은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도가 다소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은 여전히 이 소폭이 남아 상승세에 이어갑니다. 이 워낙 소폭이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 점 좀 아셔야겠습니다. 이 밤사이에 영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요. 1998년 이후로 처음으로 5.6%를 돌파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이 영국을 집어삼킨 가운데 미국에서도 마냥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채금리 다소간에 상향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이어서 밤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습니다만 역시나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세 가지 주요 발언 제가 한번 함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나토 5조 수준의 안보 보장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나토 5조 수준의 안보라는 것은요. 이 회원국이 자국 영토에 대해서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모든 회원국들이 집단적으로 방어에 나서는 집단 방위입니다. 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 때문에 오늘 방산주들 국내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동의를 했다고 밝혔고요. 기로도 1주에서 2주 내에 정확하게 판가름이 날 것이다. 이제 정말 이 합의가 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상당히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우선 최근에 엘라베마 등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상당히 시장이 부담스러워하는 구간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소비자들의 스트레스가 이 물가로 인해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을 흡수하는데 이제 한계에 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이 만약에 견조하다면 연내 금리 인하는 1회가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발언들이 밤사이에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후퇴하게 되는데 일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화 연결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한 경제 지표나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특히나 유럽 정상과의 이 회담의 결과를 주목하면서 시장은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좀 주목해야 할 이 특징적인 것들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이제 뉴욕 증시는 미러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은 이제 특별한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의 반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즉각 끝낼 수 있다는 발언을 했지만 이 금융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했고 유가와 달러, 금리 변동도 크지 않았습니다. 지정한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하기 때문에 방산, 에너지, 원자재 관련주는 단기 모멘텀을 유지하되 합의 전까지는 급등락에 대비한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번 주 후반 열리는 이 잭슨홀 컨퍼런스에 쏠려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신호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금리 민감주인 기술주와 성장주는 단기 차익 실현이 유효하고 이 방어주와 배당주 중심의 전략이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반도체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강화 속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반등하며 지수가 플러스권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이 국산 칩 의무화를 확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반도체 대형주는 단기 반등 시 매도 기회로 중장기적으로는 HBM과 AI 반도체 경쟁력이 있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FIC 시장에서는 유가는 종전 협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탓에 오름세를 이어갔고 달러는 연준 정책 기대감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채 금리는 보합세를 보였지만은 영국 장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에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자재 중심에서는 정유가스 운송 관련주의 단기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고 금융주는 장기 금리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번 주 시장은 잭슨홀 이벤트 전까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이 제한적인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 잭슨홀에서 비둘기파적 발언이 나오면 이 기술주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반대로 매파적 메시지가 강화된다면 성장주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방산, 에너지, 원자재 같은 지정학 수의 업종과 안정적인 배당주 위주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금을 확보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과 종목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제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제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모건 스탠리 목표가 상향에 힘입어 상승했고, 마이크론과 AMAT도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인텔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지분 인수 논란으로 급락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HBM, AI 반도체 강자 위주로 비중 확대가 유효하나 인텔처럼 정책 리스크가 큰 종목은 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형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메타는 AI 소비 개편과 규제 리스크로 하락했고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도 매물 소화 과정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규제와 정책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 확실한 종목만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전기차 리튬 쪽에서는 테슬라가 신모델 출시 기대와 옵션 거래 확대로 상승했고, 엘보말은 중국 리튬 가격 급등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구조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테슬라는 중장기 분할 매수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주는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라클, 서비스나우, 그리고 워크데이 등이 AI 기반 확장 기대에 올랐고, 팔란티어는 단기 밸류 부담으로 밀렸지만 실적 호조 소식으로 시간 내에서 반등했습니다. 장기 성장성을 보여한다면 AI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헬스케어에서는 노보 노디스크가 지방 간염 치료제 승인과 비만약 가격 조정 소식이 강세를 보였고, CVS 헬스와 유나이티드 헬스도 기관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GLP-1 계열의 장기 성장성은 여전하며 보험 헬스케어주는 안정적인 투자수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비트코인은 청산 물량으로 변동성이 커졌지만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등 인플라주는 강세를 보였고, 태양광 업종은 정책 지원 모멘텀으로 포스트 솔라와 썰런이 급등했습니다. 단기 랠리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정책 모멘텀 증시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리튬 태양광 AI 소프트웨어, GLP-1 의약품 같은 모멘텀주에 집중하되 중장기적으로 AI 반도체, 헬스케어, 보험, 에너지 대형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한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주신 종합 전략이랑 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선별적인 접근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국내 투자자분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전략 안내해 주시죠. 네, 이제 전일 국내 증시는 아시아 주요국과 달리 유독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코스닥 낙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이는 글로벌 변수보다 국내 고유 불확실성의 영향이 컸습니다. 세제 개편화 불확실성과 박스권 상단 부담이 맞물리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중심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므로 대형주와 방어주 위주의 보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생산자 지수와 그 소비 판매 호조로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발언까지 겹치며 이 반도체 2차 전지 업종의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일 예정된 잭슨홀 미팅 전까지 신중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 비중을 일부 축소하면서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고요. 조선방산처럼 수주 기대감이나 정책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일부
회전하는 매매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수급 면에서는 외국인의 전기전자, 금융, 대규모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는 업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이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는 운송장비, 에너지 업종은 중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지수가 3,150포인트에서 3,250포인트 이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을 띄우며 등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잭슨홀 이후 방향성이 더 뚜렷해질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방어적 포트폴리오와 현금 비중을 일부 확보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 저평가되거나 수급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접근 및 매수하는 전략을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의 박스권 등락을 예상하시면서 조금 더 방어주 포트폴리오를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이슈들 머스트 더 5에서 살펴보시죠. 네, 머스트5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이번 주에 예고가 된 지금 잭슨홀 미팅에 시장에 관심이 대거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마지막 연설이 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욱더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부터 23일 사이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선 캔자스시티 여는 주최로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움이 열립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파월 의장은 두 번째 날인 22일에 경제 전망과 정책 프레임워크 검토를 주제로 연설에 나섭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6년 5월에 만료되는 만큼 연준 의장으로서는 잭슨홀 미팅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시장에서는 그가 9월 FOMC를 앞두고 통화 정책에 대한 힌트를 남길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금리 인하 재개에 대한 FOMC 내 의견 분열을 감안할 때 파월 의장의 최대 과제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통화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고용시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재개 시기를 두고 연준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앞서 미셸 보먼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FOMC 회의 지난 30일에서 기준 금리를 4.25에서 4.50%로 5번 연속 동결했을 때 다수 의견에 반대해 금리 인하 의견을 냈습니다. 연준 이사 2명이 동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지난 1993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시 월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는 분석도 제기가 됐지만 지난 1일에 발표된 7월 고용보고서가 예상치를 하회하자 시장에서는 9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파월 의장의 이번 공개 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아래 9월 금리 인하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파월 의장은 연례 잭슨홀 심포지움에서의 연설로 추측을 해결할 기회를 갖게 됐다며 지난해 그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렸지만 올해 상황은 다르고 또 그도 그렇게 솔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파월 의장 비판으로 인해 중앙은행의 독립성 또한 회의의 또 다른 주요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네, 이어서 구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호주의 통신 업체 두 곳과 함께 이 반경쟁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구글에서는 이 호주에서 통신업체 두 곳과 함께 구글 검색 엔진을 휴대전화에 사전 설치하도록 하는 반경쟁적 계약을 체결했다가 5,50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다른 검색 엔진을 제외하고 구글 검색 엔진을 미리 설치하도록 한 혐의인데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구글과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이 계약이 경쟁을 상당히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사한 계약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지나케스 고틀립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수백만 명의 호주 국민이 앞으로 더 많은 검색 선택권을 갖게 되고 경쟁 검색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호주 소비자들로부터 의미 있는 노출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창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호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 비용 증가 또는 서비스 질 저하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은 메타 소식 보겠는데요. 이 메타가 디스플레이 탑재하는 차세대 스마트 글래스 하이퍼노바를 9월에 출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디스플레이에 탑재를 하는 스마트 글래스 하이퍼노바를 오는 9월에 출시할 전망이라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내장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메타의 차세대 스마트 안경 가격이 애초보다 크게 낮아진 $800에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프레임 디자인이나 도수 렌즈 추가 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본격적인 AR 글래스의 전 단계로 개발된 이 제품은 차세대 웨어러블 시장을 선도할 전략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조작 방식으로는 신경 기반 손목 착용형 컨트롤러가 채택이 됐는데 이는 메타가 개발 중인 AR 프로토타입 오리온에도 사용된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경 신호를 읽어 직관적인 조작을 구현하며 기존 터치나 음성 입력에 의존하는 조작 방식에 비해서 보다 원활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메타는 밝기 1400니트, 고대비를 지원하는 연구용 VR 디바이스 티라미수와 수평 시야각 180도의 초광 시야각 프로토타입 보다 3도 공개를 했고요. 티라미수는 고굴절 유리 렌즈를 사용해서 빛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바 3는 인간 시야의 90%를 커버하는 혁신적인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네, 테슬라가 자사의 모델 Y의 새로운 변형 모델인 모델 YL을 중국에서 곧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SNS에 올라와서 그 글이 보도가 된 것인데요. 테슬라는 이 모델 YL이 기존 모델 Y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며 6인승 좌석 배치에 휠 베이스 크기를 키운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하면서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 모델 YL이 곧 출시된다고 게시했습니다. 또한 웨이보 게시물을 통해 신형 모델의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테슬라는 샤오미가 최근 출시한 YU7을 포함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제품 라인업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중국 전기 자동차의 7월 판매량이 8.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 공급업체, 딜러십에 타격을 준 가격 전쟁 속에서도 중국 경쟁업체들의 더 저렴한 전기 자동차가 계속 나옴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 당국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테슬라는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RWD 모델 3도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네, 다음은 오라클 소식입니다. 오라클과 구글 클라우드가 합쳐 구글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 2.5를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협력으로 오라클 고객은 멀티모달 이해와 고급 코딩,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자동화, 연구, 지식 검색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라클은 앞으로 구글 클라우드 버텍스 AI와 통합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서 비디오, 이미지, 음성, 음악 생성 모델은 물론 의료 특화 모델을 포함한 제미나이 전체 모델 제품군을 OCI 서비스에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라클 퓨전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도 버텍스 AI 기반 제미나이 모델을 선택 옵션으로 추가해서 금융과 인사, 공급망, 영업, 서비스, 마케팅 등 주요 업무 프로세스의 AI 활용 범위를 넓힙니다. 토마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최고 경영자는 선도 기업들이 이미 제미나이를 활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산업에서 AI 에이전트를 구동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또한 이제 오라클 고객도 오라클 환경에서 제미나이에 접근해 개발 지원과 데이터 통합, 강력한 AI 에이전트 배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레이 마고요크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사장은 오라클은 고객에게 공개 독점 모델을 포함한 다양한 AI 선택지를 제공해 왔다며 OCI에서 제미나이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이 혁신과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코 신입사업입니다. 오늘의 첫 주제는 살인을 멈춰달라. 종전 협상의 1등 공신은 멜라니아의 편지. 자, 이거 지금 트럼프랑 푸틴이랑 그 회담이 2시간 만에 끝나버려가지고 그 굉장히 맹탕 회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유럽의 정상들하고 젤린스키 대통령까지 다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글쎄요. 저는 이게 좀 잘 될까 뭘까 좀 그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유럽 정상들끼리는 많이 모였었잖아요. 근데 사실 푸틴하고 맨날 완전히 그냥 딴소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푸틴이 원하는 거는 영토기 때문에 근데 영토를 안 내주고 예를 들어서 나토군을 거기 배치하고 이런 거를 원하는데 그건 또 절대 반대하고 있거든요. 나토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 나토군이 주둔하는 거는 절대 용납을 못하는. 하지만 어쨌든 유럽은 안전 보장을 해야 되고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 엄청나게 가져가가지고 그 자랑한 거 보세요. 우리 한국산 무기 이렇게 잘 샀죠 하면서 국민들한테
정치인이 어제 보여준 거 보셨나요? 폴란드가 K2 한국 전차 싹 다 깔아놓고 자주포 다 하나에어스페이스 거 다 깔아놓고 그렇죠? 폴란드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다음에는 폴란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닥치는 대로 우리나라 한국산 무기를 다 수입한 거죠. 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녹아났지만 그렇죠? 폴란드 그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같이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만 가져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 숙련된 군인들한테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갑니다. 지금 코스가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군대에. 폴란드 군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는 침략을 당해서 늦었다. 한국산 무기를 그렇게 달라고 했지만 그렇죠? 무슨 PPT까지 만들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왜 폴란드한테만 팝니까? 우리나라한테 또 파세요. 그래서 막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을 다 돌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줄 수가 없죠. 살상 무기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오리온도 초코파이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폴란드는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준비가 이미 늦었기 때문에 물론 그 더 전으로 가면은 다들 뭐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된다. 그때 핵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 핵을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뭐 사실 뭐 다 지난 일에 필요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뒷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대책은 푸틴의 반대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랑 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랑 엄청나게 밈이 나놀지 않았습니까? 귓속말을 했더니 멜로니 총리가 경악을 하는 그 모습이 온갖 밈으로 형상화됐었는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운데 앉아서 그런 귓속말 장면은 연출되기 힘들었다. 하여튼 둘이 굉장히 뭐 싫어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워낙에 자꾸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열심히 지금 필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주요 인사들은 다 모였습니다, 지금. 핀란드 대통령까지 모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핀란드랑 그 북유럽도 지금 이 위협에 지금 북유럽이라고 조금 멀리 있으니까 조금 그런다고 하지만 푸틴의 야욕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북유럽도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핀란드고 뭐고 북유럽도 지금 다 나토 가입하려고 하고 나토 가입을 했죠, 실제로. 그리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멜라니아 여사 얘기가 나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계속해서 말로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막 그러고 있나 봐요. 그리고 지금 이 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젤린스키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거 일부러 전쟁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전시 사태 때는 투표를 못 합니다. 선거를 못 해요. 그래서 저게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한 저 솔직히 말해가지고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힘든 전쟁을 해야 되나 그러기도 싶은데 그렇게 보는 쪽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언론에서 젤린스키가 전쟁을 장기화시켜서 자기가 대통령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뭐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챙기고 있으면서 저렇게 국제사회 무대에 나와서는 굉장히 인상을 쓰면서 나라를 위해서 힘든 척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보 보안 문제죠. 미군이 주둔하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안보를 제공을 하지 않으면 이걸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푸틴이 임기 때만 안 한다고 하고 지금 뭐 시진핑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임기 내에는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 근데 임기가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나 푸틴은 이 지금 언제까지 연장이 될지 몰라. 그냥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석이니 총리니 대통령이니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만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보 보안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미군이 주둔을 할지 나토군이 안 된다고 하니 그리고 뭐 그에 준하는 뭐 공격형 무기를 뭐 줄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그 회담을 상징하는 하나의 컷이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뭐부터 바뀌었죠? 복장부터 바뀌었습니다. 자, 복장이 바뀌었죠. 그때 군복을 입고 와서 뭐 젤린스키는 뭐 자기가 지금 전시 사태인데 우리 군인들은 싸우고 있는데 나만 혼자 뭐 정장 입고 돌아다니는 게 싫다 그래가지고 군복을 입는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자,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을 엄청 잘 받고 항상 머리를 반드시 하고 이번에 그 뉴욕에 지금 워싱턴이죠. 워싱턴에 주방위군 투입해서 노숙자 밀어낼 때도 아버지 예를 들었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 문이 더럽다면 문부터 청소하라고. 그래서 그 문을 청소하려고 워싱턴이라는 수도를 청소한다고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완전 바른 자기 막내 아들 베런한테 절대 술, 마약, 담배, 문신, 타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커온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넥타이 매고 정장 매고 항상 머리 반드시 하고 이런 거를 지금 자라온 사람인데 여기서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에서 혼자 군복을 입고 온 게 보기가 싫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뒤에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한 명 서 있었어요. 트럼프가 손짓을 하자 젤린스키한테 공격형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짜여진 각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젤린스키가 완전 망신을 당했죠. 그때. 그리고 아마 그 회담의 내용이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격식을 차리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이미 그 처음부터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망신을 당하고 그러고 찡그리고 오찬도 못하고 간 쫓겨났는데 오늘은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이 칭찬을 했습니다. 정장 멋있다고. 근데 그때 뭐라고 했죠? 군복 멋있다고 했죠. 똑같이 멋있다고 했지만 그때 멋있다가 비아냥되는 표현이었습니다. 맞죠? 진짜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벤스 부통령하고 둘이 완전 비아냥됐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거 입고 와서 참 멋있네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은 진짜 멋있다는 칭찬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그 미국식 어떤 정통 자켓은 아니었지만 격식을 차리는 검은색 자켓을 입고 와서 그 전부터 지금 달라졌다는 것이고요. 자, 멜로니 총리 갑자기 지금 이제 표정이 경직됐죠. 자, 이제 정상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자, 유럽 정상들이 전부 모여서 이게 지금 관건이라고 하죠. 살인을 막고 싶다는 겁니다. 살인을 막고 모든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살인을 막고 싶기 때문에 이 전쟁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다들 그건 공감을 했고요. 근데 살인을 막기 위한 그 방법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논란이 있는 것이죠. 푸틴은 무조건 영토를 내놔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영토를 주지 않고 나토군을 배치하고 안보가 보장되면 살인을 멈출 수 있다 그겁니다. 자, 너무 간극이 크죠, 사실상. 자, 푸틴 대통령과 간접적으로 통화했다. 간접적으로 통화했다는 게 아마 직접 통화가 아니라 실무진끼리 통화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쨌든 간접적으로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멜라니아 여사가 편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린이들이 죄 없이 죽어가고 납치당하고 이런 것들은 멈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푸틴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이제 젤린스키도 편지를 준비해왔습니다. 근데 트럼프한테 준비한 게 아니라고 트럼프한테 말하니까 트럼프가 빵빵빵 터졌죠.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3자회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 3자회담 안 이루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죠. 젤린스키가 포함된 3자회담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3자회담을 반드시 바라고 있고 여기서 바로 그 영토 문제랑 미국의 안보 보장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는데 과연 푸틴이 3자회담에 끼어줄지 그게 의문입니다. 그게 자 3자 간 정상회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젤린스키가 지도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젤린스키도 사실 정성이에요.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 사람으로서 그 영어 발음도 너무 튀고 이 복장도 그래가지고 좀 밉보인 것도 있는데 저번에도 그렇고 열심히 합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지도에다가 자세히 그려왔대. 지금 전장의 상황을 자세히 그려와서 트럼프한테 보여줬고 트럼프가 너무 좋았답니다. 그게. 너무 좋았다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요. 2025년도에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 얘기고 정의로운 평화로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잠시 멈추는 게 아니라 영구 지속한 평화를 원한다. 이 지역에서. 자, 그래서 3자 회담을 원하는데 이루어질지 저게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두 개의 이슈가 저거잖아요. 저 3자 회담이 이루어질지 그다음에 잭슨홀에서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지 두 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위고비 만병통치약 선언. 자, 위고비를 맞은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의 주가입니다. 아, 이거 언제 이렇게 됐죠? 자, 덴마크 회사 그리고 덴마크에서 시가총액 1위예요. 덴마크 시가총액 1위 회사인데 ADR, 아메리칸 예탁증서로 미국 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것을 추격한 회사가 일라이릴리죠. 한때 잘 생각해 보세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게 테슬라가 조금 흔들리니까 브로드컴하고 오라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6개월 전에는 브로드컴하고 오라클 얘기는 안 나왔고 버크셔 해서웨이, 치폴레, 그다음에 일라이릴리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일라이릴리 주가 노보노디스크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빠졌고요. 치폴레 완전 망가졌어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나마 탄탄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하고는 조금 성격이 약간 다르죠. 그렇죠? 지금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건 성격은 굉장히 맞습니다. 근데 성격을 떠나서 이 주가의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그 후보로 거론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노보노디스크도 그렇고 일라일리도 많이 빠졌는데 노보노디스크는 상황이 더 심각한 게 지금 2022년도 출발점 밑으로 내려갔죠. 지금 이게 70% 정도 빠졌는데 279달러에서 140달러 정도, 340달러 정도 왔어요. 140달러 정도 왔죠. 자, 지금 이게 처음에 시작점을 따지면 2019년, 20년 코로나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시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우리가 지금 이미 비만약이라던가 비만 치료제라던가 이런 것 일반인들도 지금 많이 맞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만 해도 앨런 머스크, 킴 카다시안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이 저 비싼 약을 막 사가지고 막 맞는다. 뉴스가 나올 때 급등했다가 일반인들한테 풀리는 지금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미 일반인들이 다 하고 있고 옆 사람이 다 하고 있으면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떡볶이집 아줌마가 주식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게 고점의 징후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근거가 있는 이유가 이런 개별 기업에서도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위고비 싹센다 이제 이 초록창이나 이런 데 쳐보세요. 그렇죠? 이미 맞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물론 알바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맡고 있던 사람들, 우리나라 지금 파마리서치도 똑같지 않습니까? 7만 원, 8만 원 할 때 리쥬란 주사 비싸서 맞는 사람들 별로 없었을 때 그때 주가 쌌죠. 지금 70만 원. 리쥬란 주사 이미 보톡스만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메시 치료제로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자, 이게 뭐냐면 원래 내시였습니다. 내시. 이게 뭐냐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에요. 뭐냐면 이게 황당한 거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술 너무 많이 마셔. 술 절대 마시지 마. 너 그러다가 간염 걸린다. 간염 걸렸다가 너 간암되면 어떡할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술 한 방울도 안 대고 살았어요. 뭐 정말 트럼프 말을 들은 막내 아들 베런처럼 술 한 방울 입에 안 대고 회식도 한 번 나가고 회식 가서 주스만 먹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간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지방 간염이랍니다. 선생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저 술 한 방울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입니다. 이런 겁니다. 알코올로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었어요, 그동안. 이게 내시로 불리다가 미국 간질환학회에서 이걸 메시로 하자고 해서 메시로 지금 공식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제가 아예 없던 상황에서 치료제가 지금 단 한 개가 나와 있거든요. 먹는 약, 경구제 레즈디프라라는 약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이 시장이어서 우리나라 유한양행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비만 치료제였던 요 GLP-1 기반 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메시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만병통치약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원래 비만 치료제 시작이 어디였죠? 우리가 비아그라의 출발점을 보면 압니다. 비아그라는 물론 일반 의약품이고 이거는 바이오 의약품적이지만 똑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발기부전 치료제가 처음에 심장약으로 개발이 되다가 발기부전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근데 심장 환자들에게는 발기부전이라는 게 부작용이지만 비뇨기과 환자에겐 발기부전이라는 게 부작용이 아니라 축복이죠. 그래서 그걸로 개발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부터 위고비, 무슨 지금 일라일리의 일라비의 젯바운드, 마운자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되고 있다가 이 지금 살이 빠지는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부작용이 비만 환자들에게는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로 전환돼서 지금 다시 시장에서 크게 개화를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엔 이게 또 메시 치료제로 등장을 했네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재밌는 거는 뭐냐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싹센다 위고비를 먼저 개발했던 노보노디스크가 앞서 나가자 일라일리가 치고 들어와서 마운자로가 지금 시장에 나와서 거의 뭐 3분의 1 가격으로 판다고 하죠. 지금 이 시장은 또 똑같습니다. 메시 치료제 시장에 먼저 위고비가 뛰어들고 일라일리도 지금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항상 노보노디스크가 시장을 선점하고 그다음에 일라일리가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지금 메시라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있죠. 술 한 방울 입에 안 대도 생기는 이 부분이 당뇨병 환자들이 합병증으로 대부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나온 것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위고비라던가 마운자로가 전부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되던 것에서 부작용을 승화시켜서 개발한 거잖아요. 그게 당뇨병 환자들이 모든 질병에 다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병통치약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왜 심장병 얘기가 나오고 뇌질환 치료제 얘기가 나오냐면 당뇨병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축복받은 거죠.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 입장에서는 평생 울고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당뇨병 환자는 조금의 어떤 합병증만 걸리면 모든 질병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뇨병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를 엄청 잘해야 돼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를 처음에 개발했던 그 부분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노보노디스크가 저렇게 급락을 했었는데 이 메시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던 소식에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UBS 의견 보겠습니다. 3분기 타이밍은 알려져 있지만 예상보다 빠르다. 그래서 메시 라인의 라벨, 요 성장 동력과 일시적인 티르제타이드와 차별화를 추구한다. 이러면서 메시 라벨 2027 출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시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나타냈고요. BMO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성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메시에 대해서 FDA가 위고비를 승인했다. 그래서 경쟁과 가이던스 인하로 힘든 출발을 보였던 심리가 전환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일라일리 마운자로가 출시되면서 위고비와 경쟁 관계가 일어났습니다. 마운자로가 가격을 엄청 약값을 인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일라일리랑 경쟁에 대해서 일라일리가 저렇게 일라일리가 체중 감량 효과가 훨씬 좋음에도 약값을 인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위고비가 지금 위기죠. 약값이 더 싼데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좋다니까 절로 가버리거든요. 만약에 위고비가 한 달에 한 번이라던가 3달에 한 번으로 주사제 투여 기간을 늘리면 게임이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가 좋고 약값이 인하된 일라일리의 마운자로가 시장을 어떤 침투하는데 어제 효과적인 이 부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내려버렸어요, 경영진이.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저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메시 적응증으로 인해서 최고 매출이 19억 달러까지 예상될 수가 있다. 그리고 2차 용도로 사용되면은 위고비의 커버리지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파를 준비했습니다. 큐어 올, 만병통치약이죠.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게 심장병, 뇌질환 여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병통치약이 지금 당뇨병 치료 시작했다가 비만약 치료하죠, 비만 치료하죠, 메시로 지금 간질환 치료하죠, 심장병 치료하죠, 뇌질환 치료, 이런 치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고비가 지금 전부 다 지금 적용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심장병, 지금 메시, 간질환, 비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메시 해가지고 지금 이런 걸 그려봤고요. 자, 우리 시대의 지금 축구 황제라고 하면은 메시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간질환, 메시랑 같이 지금 만들어봤습니다. 한 줄 매드평입니다. 노보노디스크, 메시로 꾸는 메시의 꿈. 밤사이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또 종전에 나온 소식까지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회담이 밤사이에 이행된 가운데 현재로서는 이 유럽 정상들 7인과 다자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고 유럽이 1차 방어선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또 밤사이에 남겼는데요. 러시아도 미국의 개입에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현재 전해진 소식을 한 가지 더
전해드리자면요. 현재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로 인해서 다자 회담이 약간 지금 중단된 상태다. 이런 속보가 좀 전에 전해졌습니다. 이 관련된 이슈들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거고요. 방산주들 오늘 특히 눈여겨서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유럽 관련해서 방산주들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또 우리 측에서도 속보가 방금 나왔는데요. 이 북한의 김 위원장이 연합 한미 군사훈련은 전쟁 도발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우리 측 언론을 통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참 여러모로 오늘 방산주들 움직일 가능성 높은 가운데 특히나 LRG 넥스원 집중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이 전거래일에도 0.59% 상승했는데요. 어제 관세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방산 쪽, 그러니까 관세 무풍주 쪽으로 좀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이 우선은 확인이 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제 대신증권이 LRG 넥스원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계속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44만 원에서 57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 천공2의 매출 인식이 내년부터 좀 본격화가 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살짝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 것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앞으로의 실적 성장에 큰 이변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방금 전해진 소식인데요. 엔비디아가 블랙웰 아키텍처를 이 G포스, 그러니까 클라우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 G포스 나우 시리즈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그런 게임계의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RTX 5080급의 최첨단 AI 기술이 바로 이 게임 스트리밍을 통해서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최대 5K 해상도의 또 120프레임 정말 초고 해상도의 초고 프레임 스트리밍이 가능하고요. 엔비디아는 직접 이 언론 발표를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9월부터 기존 가격으로 순차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 블랙웰 아키텍처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어제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눌림목들을 받아갔습니다. 이 중에서 어제 또 DB증권이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을 전해왔었는데요. 어제는 약 3%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표 주가가 기존 6만 원에서 7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또 이어서 10월까지는 내실을 다지고 11월부터 본격적인 이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팔로알토의 주가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로 시간의 주가가 5%대 급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2분기 호실적은 당연했고요. 또 이어서 2026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이 내년에 가이던스도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AI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다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관련 AI 사이버 보안주들 뉴욕 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된 이 신시웨이와 이글루 또 라운시큐어부터 센즈레까지 관련 이슈 타고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수급에서 상당히 좀 화장품 종목들이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그런 상승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나오고 있네요. 바로 이 중국 증시 소식 덕분인데요. 중국 증시가 미중 관세 휴전의 영향으로 상당히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졌습니다. 거래 대금이 2조 위안을 돌파했고요. 또 홍콩 주식 순매수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 2015년 버블 시기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신용 융자 잔고, 한마디로 사람들이 빚을 내가면서 현재 투자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화장품주들 오늘 집중해서 보셔야겠고요. 또 유통, 면세 관련주들까지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이 한국 콜마 전거래일 0.25% 하락했는데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증권사들의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4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8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 나왔는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좀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좀 중심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이를테면 시장과 관련돼서 내용들이 좀 특히 이제 탑면 쪽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오늘은 온라인 기사 또 증권면에 있는 기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 개별 종목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좀 간만에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증권면에도 있는 기사인데 황제주 삼양식품 싸게 살 기회 왔다. 예, 어제 현재 삼양식품의 주가는 137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대장주인 삼양식품에 그렇다 해서 주가가 뭐 화장품이나 다른 데 대장주들만큼 그렇게 크게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주가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투자증권이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190만 원까지 좀 끌어올렸습니다. 기존보다 12%가 상향 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일단은 이번에 2분기 실적을 좀 한양증권에서 분석을 했는데 명결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증가, 영업이익 34% 증가. 근데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아주 뭐 압도적인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0%가 나왔다. 이게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실망했던 예상치에 너무 못 미쳤던 그 부분이 되는 거고요. 매출은 뭐 미주, 중국, 기타 지역 다 30% 이상 골고루 좀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번에 1,20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1,292억 원. 그러니까 한 100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에 못 미쳤다. 이제 이게 이를테면 이번 실적이 좀 예상보다 못 미쳤다. 2분기 실적이 그 이제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왜 이제 삼양식품의 2분기 실적이 이렇게 시장 예상치보다 한 100억 원 가까이 좀 못 미쳤느냐. 그거에 대한 분석을 3가지 정도로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는 관세 여파가 있는데 2월 달 2분기에 잡혀야 될 매출 한 300억 정도가 3분기로 이연된 이 부분이 일단 빠졌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한 300억 정도가 빠지니까 당연히 거기서 영업이익도 좀 빠지게 되죠. 그다음에 미국 법인의 물량이 추가되다 보니까 원래 중국으로 배정된 물량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또 좀 이익이 좀 빠진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밀양 2공장 이게 지금 삼양식품의 이제 추가 어떤 그 성장성 이거를 이제 담보하는 그런 포인트인데. 이게 이제 새로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기사도 많이 나가고 뭐 여기저기도 얘기도 좀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마케팅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삼양식품 밀양 2공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삼양식품 측에서 마케팅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고 그게 결국 다 비용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로 잡혔던 부분들 이게 있어서 그런데요. 마케팅 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74%가 늘었다고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쓴 건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일단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계속 갈 거냐
기술적으로 계속 이 비용이 발생할 부분이냐 아니면 단기 어떤 비용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중요한 거죠. 이제 이게 단기적인 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 비용이기 때문에 3분기에 가서는 밀양 공장부터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캐대언 효과 이런 것까지를 감안할 때 3분기에는 다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 주가를 이렇게 대폭 올려서 190만 원까지 올린다.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꼭 하나투자증권만의 어떤 뭐 리포트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뭐 딱히 이렇게 빠지는 모멘텀이 좀 없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황제주로서의 삼양식품의 어떤 주가를 하방은 견고하게 만들고 상방은 계속 열어두는 그런 어떤 이유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 쪽 얘기인데요. 뭐 금융주 전반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제 크게 보면 전업계 금융사, 그러니까 금융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와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의 금융 계열사 이렇게 크게 보면 나눠지죠. 작년에는 전업계 금융사들이 대기업계 금융사인 삼성금융 쪽에 영업 순이익 측면에서 밀렸습니다. 표가 아마 나올 텐데요. 표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상반기에 보시죠 화면에 KB금융이 이제 오렌지색입니다. KB금융이 2조 7,800억. 삼성 파랑 색깔이죠. 삼성이 3조 2천억 원의 이익을 내면서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이 삼성이 즉 대기업계 금융사가 전업계 금융사를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금액도 한 4천억 이상 차이가 나니까 꽤 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 상반기에 완전 역전된 겁니다. 삼성은 2조 9천억, 3조 원대에 못 미쳤고 KB금융은 무려 3조 4천억, 작년 대비해서 한 7천억 가까이 순이익이 늘어나면서 뭐 압도적으로 삼성을 제치고 이제 이 전업계 금융사인 KB금융이 순이익 측면에서 우리나라 최고가 된 겁니다. 삼성이 2위로 밀린 이유는 계열사 중에 하나인 삼성화재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왜 삼성화재가 부진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올해 산불 굉장히 심하게 있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 뭐 홍수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다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이제 손해율이 이제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사는 그게 다 순이익에서 빠지는 거니까 삼성화재의 주가가 크게 좀 빠지는 모습 보였죠. 좀 화면에서도 잘 나옵니다만 최근 한 달 사이 4%가 넘게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좀 했고요. 반면에 KB금융은 은행이 떼돈을 벌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뭐 은행들 수십조 원 이미 벌었다 얘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뭐 주가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원찮습니다만 최근에 수익은 영업이익은 뭐 순이익이죠. 예, 금융권은 순이익은 국민은행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45%나 증가했습니다. 은행이 이렇게까지 수익이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다. 이게 참 곱게 보기는 쉽지 않은 대목이긴 한데 어쨌든 이 개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이익이 전년 대비 50% 늘어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면서 저렇게 이번에 KB금융이 국내 금융사 중에서는 이제 완전히 넘버 원이 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 거고요. 삼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1년 만에 또 1등 자리를 내줬으니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삼성화재라든가 생명 쪽이라든가 이 보험사 쪽에서의 이 순이익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자연재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면 참 불가피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 생명 쪽보다는 저기 손보 쪽이 그런 거죠. 참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KB금융이 상반기에 전년 대비 50% 순이익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이거 하여간 좀 곱씹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보죠. 이건 이제 이데일리 단독 기사입니다. 네이버가 두나무의 증권 플러스 인수를 추진한다. 카카오와 토스 구도에 맞불을 놓는다. 잘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는 카카오 페이 증권이 있고 토스는 토스 증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 시작해서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하는 이런 금융 어떤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이 두 회사는 세팅을 다 한 셈입니다. 이제 뭐 누가 더 영업을 잘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고 반면에 네이버는 그게 없죠. 뭐 페이니 뭐니 다 있는데 증권만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던 차에 이제 두나무가 갖고 있는 증권 플러스를 인수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서로 오가서 현재 지금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두나무는 증권 플러스를 매물로 내놨느냐? 이게 이제 완전 뭐 매물은 아니고 이제 지분을 이제 파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건데. 올해 초에 이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 유통 플랫폼의 이 전용 투자 중개업 인가를 금융당국에 신청을 하는 상황에서 두나무 경영진이
금융정보원 FIU에 제재가 있었는데 여기에 맞소송을 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다 이거였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길 만한 사안이 아닌데 왜 두나무가 소송을 걸었을까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맞소송을 걸면 금융당국에서 곱게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인가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를 인가를 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증권 플러스를 내놓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됐다고 하고요. 이제 네이버 이데일리 취재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이 두나무의 증권 플러스 인수를 좀 추진하고 있다. 지분을 아마 대거 인수를 해서 카카오나 좀 토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증권 관련된 이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최대 주주를 가져오는 걸 목표로 현재 협상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 그러면 네이버가 상당히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톡피아입니다. 그 13F라고 그러죠. 이제 아주 큰 손들, 그다음에 운용사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 분기에 뭐 사고 뭐 팔았어 이거를 이제 공개하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그다음에 드러큰밀러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운영하는 그런 운용사의 13F 보고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표 한번 보시죠. 버크셔 해서웨이 2분기 13F 공시 내용을 보면 쭉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제일 끝에 보시면 돼도 오른쪽 밑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이거를 갑자기 500만 주를 넘게 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서학개미들도 워렌 버핏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샀네. 그래서 이제 한번 사볼까 하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버크셔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는 사이언스 자산운용연대인데 여기서도 대거 콜옵션을 매수하는 등 사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어떤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아주 급락을 했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삼는 거고, 헬스케어는 사실은 이제 전 세계가 모두 고령화 상황이기 때문에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죠. 그런 면에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쟁력 이런 것들이 감안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1억 7,800만 달러, 최근 한 주 동안에만 2,500만 달러를 좀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다. 서학개미들이 좀 특별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들 저가 매수를 작년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이키가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요즘에 주가가 많이 떨었기 때문에 서학개미들이 요즘에는 이 주식을 사고 있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 버크셔에서의 사이언스 자산 이런 데들이 사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인스메드 제약사입니다. TSMC 그러니까 헬스케어하고 AI 관련주들을 드러켄밀러는 최근에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역시 드러켄밀러도 우리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이 투자 그룹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서학개미들이 관심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이 기사에 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기다린 시간입니다.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뉴욕 증시 우크라이나전 이슈도 있고 잭슨홀 미팅도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상당히 좀 후퇴가 됐는데 PPI는 이미 반영이 된 이슈고요. 소매 유통업체 이쪽들 실적이 좀 견조하다는 점이 좀 부담감으로 작용이 됐을까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잭슨홀 미팅을 이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PPI가 됐든 CPI가 됐든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그거를 좀 긴장하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눈치 게임이 결국은 이번 주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목요일 저녁부터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될 테니까 그때 이제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향후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이제 증시에 어떻게 표현을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눈치 보기였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와중에도 보면은 이제 위고비가 메시 치료제로 승인 났다는 것 때문에 바이오 섹터가 좀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주식이 굉장히 괜찮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태양광 얘기를 제가 몇 주 전에 다른 데서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안 움직여가지고 눈치 보고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실 원전이 됐든 LNG가 됐든 이게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할 수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OBBA법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났었던 이제 세액공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네네네. 예,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강하게 반등을 준 거 정도. 그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이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밤사이에 뭐 테마주라고 하면 거의 뭐 태양광이 독주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대로 이제 생각보다 좀 온건했던 보조금 관련 개정안이 좀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어서 관세 관련 이슈도 좀 진정이 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뭐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뭐 약간 암시하는 발언을 며칠 전에 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뭐 관련 산업에 대해서 좀 주요한 영향이 될까요? 다 지 맘대로 하니까 사실 그럴 것 같으면 뭐하라고 협상을 해요. 관세 네. 협상을 지 맘대로 다 정해놓고 또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걸 들이밀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답답하기는 한데, 어저께 내용을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시장에서 정리한 것들을 보니까 일단 우려했던 것 중에서는 철강 얘기를 하니까 자동차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자동차는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출하거나 이런 쪽하고는 별로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네. 15인승 이상의 버스라든지 뭐 1000cc 이하의 뭐 그 스쿠터카 뭐 이런 거라든지 이게 좀 제한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거는 전력기기 쪽인데, 그것도 역시 애널리스트들 분석을 한 걸 보면 추가 관세 부담은 한 3% 내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건 역시 여전히 전력기기 쇼티지 상황이라고 그러면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현지 수요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거 역시 큰 부담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것들을 자꾸 툭툭 던지는 것 자체가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반도체만 하더라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면세해주겠다. 그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네. 그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았잖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투자했던 것을 봐주는 거냐, 아니면 또 만약에 면세를 해준다고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품목에 대해 해당이 되는 건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품목을 이제 해당하는 건지, 그것도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고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툭툭 던지는데, 중요한 거는 300%가 됐든 500%가 됐든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에 관세를 크게 부과했을 경우에 누가 피해를 보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생각처럼 말처럼 그렇게 심각한 어떤 훼손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한마디로 좀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저도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게 원래 100% 반도체 관세였는데 뭐 200%, 300%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뭐 이게 말만 좀 이렇게 하는 거다. 약간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말만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일단 내키는 대로 질러놓고 난 다음에 또 그 뒤에 가가지고 출구를 열어줄 가능성이 높은 게, 네. 당장의 HBM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거를 거의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때리겠죠. 네네. 못 때리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왔다고 해도 20에서 30% 수준이고 나머지 한 60, 70%를 한국산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레거 시침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뭐 관세를 100%를 때리든 1000%를 때리든 결국 가가지고 그 부분의 부담을 누가 안아야 되느냐는 건 미국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전으로 돌아가면 트럼프가 얘기했었던 부분에서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그 범주가 들어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품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미국 들어와 가지고 HBM도 생산하고 레거시도 생산하고 파운드리도 해라, 이제 이런 거를 갖다 더 강화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는 좀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반도체 관세도 뭐 그렇고요. 또 밤사이에는 뭐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이 중국으로 대중 수출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서한을 보냈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는데 사실 기술 쪽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건 좀 자승자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을 봤을 때 좀 그런 생각이 아쉽게 좀 드네요. 이어서 우크라전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겠는데 밤사이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이 끝났고요. 또 방금 한 30분 전이었습니다.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도 종료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좀 갑자기 푸틴 대통령 손을 좀 드는 쪽으로 가는 걸까요? 트럼프는 뭐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미국만을 생각하는, 좋게 말하면, 네. 그리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제 더 이상 그 패권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러시아하고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거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 푸틴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바심이 좀 나 있는 상태였었고, 그리고 지금 푸틴이 은근히 지금 지역 분쟁들을 푸틴이란다. 트럼프가 지역 분쟁을 종식을 많이 시켰잖아요. 네. 태국하고 있었던 캄보디아의 전쟁도 분쟁이죠. 종식시켰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은근히 노벨 평화상에 대한 기대감을 또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젤렌스키하고 1차 회담에서는 한바탕 붙었잖아요. 근데 그걸 학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EU 정상들이 조언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대개 내용들이 이제 트럼프를 갖다 우쭈쭈 해주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많이 했었고. 근데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역시도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안에 동의를 했다기보다는 3자 회담에서, 그러니까 푸틴, 트럼프, 젤렌스키 3자 회담에서 논의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취지로 이제 민감한 문제는 슬쩍 넘어가면서 어찌됐든 간에 평화 무드로 한 발짝 더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을 칭찬해주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우선은 아직은 뭐 구체적인 그런 타협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뭐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이전부터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확실히 뭐 노벨 평화상에 이 정도면은 뭔가 욕심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요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확실한 건 이제 휴전에서 완전히 종전 쪽으로 지금 무게추를 옮겼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겠고요. 이 글로벌 증시 영향까지 함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 뭐 참 예상보다 높은 PPI가 되게 부담스럽네요. 뭐 지금까지 파월 의장의 성격을 봤을 때 앞으로 뭐 발표될 데이터에 달려 있다.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저는 좀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금리는 저는 9월에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범위는 0.25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파월도 이거는 출구 전략의 일환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열린 어떤 마인드로 대화를 끌어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다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특별히 고용이라든지 또는 CPI가 아주 심각한 훼손만 안 일어난다면은 고용을 봤을 때 일단은 한번 금리 인하도 검토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나온다고는 시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크다. 고용 훼손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상태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시장에 기대하고 좀 반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약간의 좀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사실 그거 무슨 얘기를 할지는 글쎄요. 파월이 어떤 얘기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월이 이제 지금 상황 자체로 보면 약간 코너에 몰리는 느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라인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연준 인사들 가운데서도 금리 인하를 자꾸 얘기하는 쪽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연준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파월한테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 7월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분열이 정말 극심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죠. 뭐 이번도 좀 약간 비슷한 흐름이 나올까요? 아니면 뭐 고용 때문에 좀 뭉치는 그런 모습이 나올까요? 일단 지난번에는 연준 쪽 이사들 두 사람, 미셸 보우만하고 네네네. 두 사람이서 일단 명확하게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죠. 스티브 미란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연준 인사들 가운데서 이제 그 의결권이 항상 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고용이 부담스러워질 경우에는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금리 인하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도 네. 했었고요. 그다음에 닐 카스카리 전형적인 매파인데도
고용 얘기하면서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은 지난번보다 더 만약에 이제 갈린다고 하면은 많이 갈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파월의 선택은 저는 네.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완충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조금 더 분열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성향의 인물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됐다. 그게 저번 7월과 좀 다른 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참 진짜 요새 너무 답답해요. 이게 뭐 일본, 대만, 상하이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우리는 박스권에 또 갇혔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정책 변화에 대한 실망감 때문일까요? 일단 제가 안 편하다는 말씀을 지지난주부터 네, 계속 그렇죠, 드리고 그렇죠. 있죠. 그 안 편하다. 그리고 제가 한번 대답을 피하고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하시는 바람에 당황했는데 그 시장 자체가 단기에 급등했었던 측면은 이번 상승의 배경은 첫 번째는 유동성이고요. 네. 두 번째는 한국만의 이슈였었던 건 정책 전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끔 정책적으로 서포팅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됐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격하게 사들어왔고요. 네, 네. 그 바람에 저희가 6월, 7월은 글로벌 1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상승률 기준으로. 근데 이제 주춤한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증시를 갖다 서포팅을 해가면서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포커싱할 줄 알았더니 당초 얘기했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조건을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하면서 좀 까탈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 조건이면 실제로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나 되겠어? 그렇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여태까지 시장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책 당국이 신뢰를 주질 않았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거를 낮추는 것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은 뒤에 시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금투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사실 선호의 문제이기는 한데 정부 정책 당국에서 갑자기 그거를 대주 조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완화시키겠다. 이 얘기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얘기로 좀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외국계 증권사들도 이제 한국계에 대해서는 좀 숏, 일본은 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롱숏 포지션을 좀 바꾸는 그런 모습에 같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관련해서 이 세제 개편안 노이즈들은 뭐 종전 멈추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한은의 입장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지점일 텐데 그래도 뭐 8월에 기준금리 인하 좀 생각해봐도 괜찮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거나 안 하건 별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네.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실물금리가 인하가 돼야 되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를 또 낮출 요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금리 인하 여부가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지금은 어쨌든 현재 정부가 쓰고 있는 재정 정책이라든지 경기 부양과 관련돼 가지고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러려고 그러면은 자산의 가격을 높이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증시 활성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책 당국에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90년대 후반에 DJ 정부, 그러니까 IMF 전후에서 DJ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증시가 다시 회복이 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외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었고요. 그 시점에서 소위 말해서 벤처 육성을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IT 육성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 미래 먹거리를 준비했거든요. 현 정부가 지금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미래 산업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재원도 필요할 것이고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은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자본시장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활성화되는 어떤 정책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전체 경제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우리 시장이 좀 많이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어제 뭐 외인도 현물 시장 코스피에서만 5천억 원 매도했고요. 또 거래 대금이 8조 원대로 상당히 좀 많이 좀 줄어들었네요. 좀 걱정이 많이 그런 되는 현재 구간인데 아직까지 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조정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개편안 관련 입장입니다. 정부 측에서요. 이거 계속해서 앞으로 불확실성 언제까지 좀 갈 거라고 보실까요? 이거는 뭐 정부에서
시장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네.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이번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증시의 어떤 변화 의지는 확인을 시켜줬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부스팅 시켜주고 증시의 변동폭을 줄이면서 하방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배당소득 분리과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가를 갖다 부양을 시켜가지고 소위 말해서 거래세를 높이든 뭐하는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하고 네. 또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을 때 그 시점에서 전면적인 어떤 양도 차익 과세를 한다든지 그런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재정 건전성 문제 이런 거 우려하는 거를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되돌아오는 게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에서 신중하게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뭐 그 판단에 대해서 뭐 제가 여기서 언제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또 어느 방향으로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넌센스 같아요. 네. 네,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실 어제는 뭐 정책적 불확실성도 있었지만 관세 우려도 상당히 좀 시장을 많이 짓눌렀습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자체에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좀 가득 차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어서 불확실성은 좀 앞으로도 확대가 이번 주는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잭슨홀도 있고요. 우크라이나전도 아직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안 나왔고 뭐 관세, 세제 개편안까지 너무너무 좀 예측을 하기 어려운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틀은 어떻게 갈 거라고 봐주실까요? 저는 뭐 안 편한데 굳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편입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지금 3주째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현금 비중이 여전히 좀 많고요. 지난주까지는 현금을 되게 많이 만들었다고 그러면 사실 어저께는 주식을 조금 채웠어요. 채우기는요. 오, 제가 네. 원했던 종목이 좀 빠졌거나 확인이 된 게 있어서 채우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장을 좋게 보고 막 채웠다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보던 종목들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일부 채운 거는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줍줍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채우겠다는 생각보다는 저 역시도 아직은 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하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떤 걸 채웠는지 궁금하긴 하는데 이게 뭐 개별주 이슈 때문에 이제 이게 담으신 거지 시장 자체가 뭐 개선이 됐다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장기 성장성이 담보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 전후 해가지고 주가 변동이 좀 컸던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일단 팔아놨다가 주가가 좀 밀렸을 때 그걸 다시 되담는 전략으로 일부 가져간 게 있고요. 네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단기 투자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고 투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담으려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되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또 어제 갑자기 또 관세 무풍지대 쪽으로 약간은 수급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뭐 이런 친구들은 좀 길게 봐야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렇게 정말 불확실성 가득한 시장 속에서 오늘 이용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 출구 전략 한번 찾아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철저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정말 이 계획 짜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명쾌한 이런 해석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